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뭐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자랑 같긴 한데, 하나는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들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금 아마 여기도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한 벌써 거의 1000여 명 넘는 그 사업가 제자들을 제가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은 사실 선생을 둘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사장이나 직책 자체가 선배, 사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 사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를 데가 없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저는 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한 사람부터 직원이 한 명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직원을 함께 일할 때까지 회사 전체를 지켜와 봤기 때문에 사장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적합화된 형태에 있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장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거, 주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뭔지 알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가치만,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가치만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미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에 굉장히 흔해요. 법인,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인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그럼 중력은,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 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 하면 이제 수각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온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돌 그릇 안에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돈이라는 거는, 그게 모여지려면, 그 모여진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려면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초기 성장하는데 회사가 좀 크니까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장들이 있어요. 막 직원들한테 월급을 막 굉장히 업계보다 훨씬 더 주고 막 차 사주고 혹은 뭐 배당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내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만약에 가족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잉여 자본이 재산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나는 더 합리적으로 봐요. 삼국지 시대에 하나의 장수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갈 거예요. 이 재산을 모으는데 계속 나눠줬다 그러면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가 막 성장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데 더 달라, 보너스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분배할 거예요. 유보금과 지금 나눠주는 돈을 잘 조정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서 인수합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 도구, R&D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없애버리면, 즉 모아놓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책임감을 나중에 지세요. 모아서 나중에 가족들은 가족들을 살 수 있으면 놔둬도 되게 괜찮아요. 굶어 죽는다면 내가 이 얘기 못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아서 나중에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해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틀려.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자, 소비 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월급 생활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반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사업가들은 내가 25%만 쓰라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에 한 100억 정도의 단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사업가가 쓰는 생활 소비 수준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25%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사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돈에 이제 이익이 났어. 예를 들면 한 10억 이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억 이익을 회사에다 다 재투자하거든. 100%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들 사장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냐하면 그 10억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이익이 제일 많거든. 회사를 키워가는 게 더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모을 때까지 배경을 만들어준 아내, 가족을 보호해준, 지켜준 아내가 그 지분의 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벌더라도. 그래서 그 반의 50%를 와이프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생활비 다 주고 그 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5억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5억을 집으로 가면 사업가는 아깝지. 이거 10억 해서 빨리 회사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바닥까지 가거든. 사업가로서 이 집안의 재산은 그 돈이 와이프한테 옮겨간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관리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 챙겨야 되니까 막 직원들 차도 사줄 때 있고 신경도 써주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막 이런다며요. 그 집에 가면 와이프는 괜히 이유도 없이 입만 나와 있거든. 그게 남편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와이프도 이게 무슨 불만인지 잘 몰라. 굉장히 생활비도 늘어나고 집도 커지고 이러는데 불만이 계속 쌓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결국 뭐냐면 이 재산의 반이 아내한테 옮겨져서 아내가 결정권을 갖게 할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 조건만 몇 개 붙이면 돼. 내가 진짜 다시 망하면 다시 줘. 좋은데 투자해줘. 이혼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도 실제로 사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내성적인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요새 세상에서는 꽤 괜찮아요. 특히 여성 사업가들도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예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할 때는 막 으쌰으쌰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뭐 선배 찾아다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불편해요. 뭐 아는 사람끼리 뭐 해주면 실제로도 선배 찾아다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불편해요. 뭐 아는 사람끼리 뭐 해주면 실제로도 불편해.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래처가 되게 많은데 이 거래처가 막 그거 뭐 원가로 내주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적정한 이익을 보고 효과적으로 항상 해주는 사람이 좋지, 막 내가 매일 관리 감시해갖고 어떤 때 싸우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등치는 거 갖고 이런 거 싫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하기에 남자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잘 남자들보다 덜 휩쓸리기 때문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장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다 여자 사장이에요, 셋이. 제가 법인체가 8개 있는데 그중에 반이 여자 사장이에요.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굉장히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받침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여성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 사업가들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뭐 내성적이라고 별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내성적인데 내가 이거 강연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래도 일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도 사적으로 만나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질문은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주목받는 자리, 뭐 생일 축하 이런 거 하면 난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도 나 사업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나 창업한다고 합시다. 나는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요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손님이 이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감동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요리사들은 자기가 매장을 열면 자기가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리사와 식당 경영자는 같은 요리를 두고도 해석도 틀리고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서비스도 틀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리사이지만 식당을 하고 있지만 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가, 엔트로프너,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자리에 자기를 놓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역할 자체가 틀려져요. 저는 엔트로프너라고 그래요. 내가 직업란을 미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 공항 들어올 때 직업 쓰잖아요. 엔트로프너라고 써요. 기업가로. 기업가는 나는 외식 기업가가 아니에요. 나는 기업가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업가는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도 갖고 있고 식품 유통도 갖고 있지만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슈퍼마켓도 옛날에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잘 보여서 팔고 계산하고 하잖아요. 금융회사에서 펀드를 파는 것도 똑같아. 우리 회사가 펀드를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를 어디다 파냐면, 펀드들끼리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파는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펀드를 자랑해요. 그 식품쇼에 나가서 식품을 소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각 회사, 각 매장에 진열되듯이 각 은행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서 그 펀드를 사기 시작하면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 나를 기업가로 세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요리사로 세팅을 했다면, 내가 매장 하나를 가질 때 나를 요리사로 세팅했다면 지금 매장 2개쯤 있었을 거예요. 나는 기업가가 될 생각을 했으니까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글로 갔잖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원래 자산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구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있고, 신용 자체, 그리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하나씩 저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몇 가지 툴을 잘 기억해 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